자, 그 다음에 4주차 강의 세 번째 시간이죠. 봉사료의 총수익 금액, 산입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한 번씩 그냥 읽어보세요. 요거는 그냥 쭉쭉 읽어보시고요. 요런 거 한번 뭐 봐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뭐 간이과세자와 관련된 것도 한 번씩 봐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매출 미계상 이런 것도 한 번씩 봐두시면 되고, 이렇게 그냥 한 번씩 요거는 읽어보시라고 요거를 정리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좀 수익금액에 대한 개념을 잡는 데에는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어서 다시 이론적인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임대업의 총수익금액 계산하기인데 요거 일단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요거 전체 다를 지금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할 수는 없고요. 요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까지 있거든요. 여기까지 있는데 이 두 페이지를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정리를 하기는 좀 그렇고, 다음 시간과 걸쳐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뒤에 내용들이 좀 이제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서 물론 대부분의 내용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할 거고요. 자, 같이 볼게요. 자, 내가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지금 현재 영위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의 총수익 금액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살펴보긴 했었어요. 임대료는 뭐? 월세,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 1.8%로 되어 있고요. 관리비 수익, 그리고 보험 차익, 이러한 것들을 합쳐서 부동산 임대업자의 총수익 금액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월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세는 각 과세기간에 받기로 한 날에 받기로 한 금액, 즉 약정일에 약정한 금액을 부동산 임대업자의 총수익 금액에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매월 말에 내가 100만 원씩 임대료를 받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매월 말에 실제로 내가 이 임대료를 수령을 하지 못했더라도 이 100만 원만큼의 금액을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현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어요. 약정주의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는 여러분들 요거 생각하시면 나중에 이제 그 수입시기 정리하실 때 좋아요. 소득세법은 수입시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권리 의무 확정주의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을 권리가 생기는 날에 총수익 금액을 인식을 하고요. 내가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날에 필요경비를 인식을 합니다. 즉 실제로 내가 돈을 수령을 했는지 지급을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수령할 권리가 생겼다, 지급할 의무가 생겼다 라고 했을 때의 수익금액을 인식합니다. 이것을 뭐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고 해요. 아시겠죠? 이걸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나는 이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언제 생겨요? 내가 이 임대료를 받기로 한 매월마다 나는 이 임대료를 받기로 한 권리가 생기죠. 즉 이렇게 1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날은 매월 말에 나는 총수익 금액을 인식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이 임대료를 받지 못했더라도 나는 받을 권리가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 수익 금액을 인식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만약에 선세금으로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걸 이제 어떻게 수익 금액을 반영할 것인가? 선세금이라는 건 뭐예요? 미리 받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차 계약을 2년을 했어요. 이때 X1년도 1월 1일 날에 내가 2년 동안에 발생된 2,400만 원의 이러한 임대료를 한 번에 수령했어요. 매월 말에 이렇게 주는 거 귀찮으니까 저 그냥 이거 임대차 시작할 때 개시일에 그냥 2년치 임대료 한꺼번에 드릴게요. 2,400만 원 드릴게요. 이러한 경우에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겠어요? 2,400만 원을 수령했을 때에 한 번에 X1년도에 한 번에 다 이걸 인식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2,400만 원을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나눠서 인식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게 더 합리적으로 보여요? 나눠서 인식하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시죠? 돈을 받았을 때 한 번에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내가 임대차 계약 기간에 임대 용역이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안분을 해서 월수로 안분을 해서 이 수익 금액을 안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약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각 과세 기간의 합계액으로 해서 현재 총수익 금액을 산정을 하고 있어요. 이때 기억하실 거고 초월 산입과 말월 불산입이라는 규정이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방가로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임대료 선세금을 받은 경우에 총수익 금액의 안분입니다. 임대기간은 2020년 7월 25일부터 2022년 7월 24일까지 총 2년의 계약을 했고요.
총 임대료 240을요. 임대기간 개시 시점인 2020년 7월 25일 날에 일시에 수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선세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 선세금을 수령한 날 2020년 과세기간에 한 번에 다 240을 인식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 기간에 걸쳐서 월수로 안분한 금액을 가지고 임대료를 산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는 초월 산입과 말월불 산입의 규정이 적용돼요. 자, 이때 2020년 보시면 6개월이 반영이 되어 있죠. 이거 어떻게 산정된 것이겠어요? 7월 25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8월달부터 기산해야 될까요? 아니죠. 초월은 무조건 한 달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한 달로 본다라는 거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 8, 9, 10, 11, 12 얼마예요? 6개월 이렇게 반영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21년은 12개월 얘는 뭐 보실 필요가 없겠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2022년도 보시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이 2022년 7월 24일이잖아요. 7월 24일이면은 뭐 7월달 거의 다 지난 것 같은데 그럼 이거 1월 1일부터 7월 31일로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말월은 한 달이 안 되면 그냥 없는 것으로 봅니다. 6월 30일까지. 그래서 2022년도에는 6개월만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이거는 초월산입과 말월불산입만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계산 문제는 정말 간단하게 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에 대한 규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주임대료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도 한번 봤어요. 그렇죠? 주택의 임대, 1주택 임대는 비과세한다라고 했을 때 간주임대료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요거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라고 했던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고요. 간주임대료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공부하셨다시피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말합니다. 너가 월세를 받지 않고 보증금만 받던 아니면 월세와 보증금을 함께 받던 일단 너가 보증금을 받았다, 전세금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그 금액을 너 통장에 넣어뒀을 때 발생될 이자만큼에 대해서도 총수익 금액으로 모아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 금융기관마다 이자율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냥 국가에서는 1.8%의 이자율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통용을 해서 이제 그 이자를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이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보실 거는 주택 외입니다. 주택 외는 뭐냐면 뭐 상가 등이 되겠죠. 두 번째로 이제 구분을 하실 거는 내가 현재 이 지금 세금을 납부를 할 때 기장 신고를 하고 있는지 추계 신고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기장 신고와 추계 신고의 차이는 아시죠? 기장 신고는 뭐 매 거래마다 내가 회계 처리를 해서 거래가 있을 때마다 회계 처리를 해서 이것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로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걸 말해요. 이걸 이제 기장한다라고 해요. 추계는 그럼 뭘까요? 회계 처리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도 만들어지지 않나요? 재무제표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신고를 해요? 추계에 의해서 신고를 합니다. 즉 얘는요 어떻게 신고하는 거냐면 총수익 금액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총수익 금액을 이렇게 산정을 하고요. 필요경비를 어떻게 반영하냐면 이 총수익 금액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요. 이게 추계신고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소득금액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어때요? 마치 직접법과 같죠? 하지만 완전한 직접법은 아니에요. 왜? 실제로 들어간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일부분의 어떤 개정 과목들은 실제로 들어간 필요경비도 차감이 되긴 해요. 하지만 요 느낌을 아시려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추계신고는 총수익 금액은 일단 알아야 돼요. 이건 뭐 통장 잔고를 보던 아니면 발급한 세금 계산서 등을 보던 아니면은 내가 신용카드로 매출을 했으면 그거와 관련된 데이터를 보던 총수익 금액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총수익 금액 데이터를 가지고 총수익 금액의 일정 퍼센테이지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 금액으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추계신고라는 거예요. 이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 안 되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장 신고하는 경우와 추계 신고하는 경우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기장 신고하는 경우에 데이터를 보시면 보증금 적수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증금 적수라는 거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적수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적수는 하루하루의 합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가 보증금이 얼마 있었냐 하면 1,000만 원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뭐 한 호실이 더 추가가 되어 가지고 내가 보증금을 2,000만 원 이렇게 갖고 있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1,000만 원 곱하기 181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181일이에요. 그리고 더하기 2,000만 원 곱하기 184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84일입니다. 그래서 365일이 구성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보증금의 적수예요. 아시겠죠? 적수 계산은 하루하루의 합계액이에요. 1,000만 원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있었다를 어떻게 표현해요? 1,000만 원 곱하기 181일 이렇게 표현하죠. 2,000만 원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었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해요? 2,000만 원 곱하기 184 이렇게 표현을 하죠. 즉 이렇게 보증금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루하루 있던 거를 다 합쳐보면 즉 1월 1일 1,000만 원, 1월 2일 1,000만 원, 7월 1일 2,000만 원, 7월 2일 2,000만 원 이렇게 다 합을 해보면 그러면 적수가 나와요. 적수의 개념은 뭐? 하루하루의 합계액. 보증금의 적수라는 거는 뭐? 보증금의 하루하루의 합계액. 아시겠죠? 적수 계산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적수 계산을 했어요. 거기에서 마이너스 건설비 적수를 차감을 합니다. 내가 이 상가를 지었을 때 들어간 건설비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을 매입했으면 건물에 대한 매입 비용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매입 비용 곱하기 적수를 합니다. 매입 비용이 예를 들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매입 비용 100이라고 한다면 100 곱하기 얼마? 184일. 이렇게 하면 건설비 적수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적수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적수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해당 일자만큼 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루하루의 합계액이 나올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보증금 적수에서 건설비 적수를 차감을 해주고요. 그 금액에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합니다. 우리 지금 1.8%라고 했었고요. 거기에다가 적수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 무조건 뒤에 365분의 1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윤년인 경우에는 366분의 1일 거고요. 자, 이렇게 적수가 들어가면 무조건 365분의 1은 들어갑니다. 왜? 적수를 우리 일자로 계산을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365분의 1로 나눠주는 이러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루치에 대한 그 보증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자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건설비 적수 차감하시고 정기예금 이자를 곱하신 다음에 적수 나오니까 무조건 365분의 1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금융수익도 마이너스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하지만 추계의 경우에는요, 상가의 같은 경우에 건설비 적수 일단 차감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금융수익도 차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기장과 추계의 차이예요. 추계의 경우에는 그만큼 더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거죠. 기장시의 산식에서 마이너스 들어간 것들은 다 차감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건 어때요? 당연히 추계시의 경우에 간주임대료가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페널티를 주겠다. 그러니까 너 정상적으로 기장신고해라. 기장신고를 유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공급하고 있는 게, 내가 임대하고 있는 게 주택이다 라고 한다면 기장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3억 차감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수 계산하시는 거예요. 위에 거랑 조금 다르죠, 계산 구조가. 위에는 보증금 적수 계산하고요. 거기에서 건설비 적수를 차감하시는 건데 주택은요, 그냥 보증금에서 일단 3억 원을 차감하고 나서 적수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받은 보증금이 10억이다 라고 한다면 위에 같은 경우에는 10억 곱하기 7월 1일부터 했다라고 한다면 184일, 건설비 적수 5억이라고 한다면 5억 곱하기 184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는 건데 얘는요, 보증금에서 3억 차감하시면 7억 원
곱하기 184일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차이는 아시겠죠? 교수님 이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예를 든 건 똑같죠. 근데 이 보증금 적수와 건설비 적수의 이 일자가 같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보증금을 받은 시점과 건설을 하는 시점,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물을 짓는 시점이 반드시 이렇게 일치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차이가 존재를 해요. 지금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너무 머리 아프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똑같은 일자를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보증금에서 3억 원을 차감을 하시고요. 적수 계산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특이하게 고 보증금에서 60%만 과세를 한대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기 적수 나왔으니까 365분의 1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융수익. 자, 얘는요. 기장과 추계의 차이가 나는 점이 바로 금융수익밖에 없죠. 건설비 적수 차감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일률적으로 3억 원만큼 다 차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장과 추계의 차이 나는 점이 금융수익밖에 없습니다. 그럼 상가는 왜 이렇게 불이익을 많이 주고 주택은 왜 요거 왜 빼줍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한다면 주택도 요거 3억 원 차감하는 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약간 사회 통념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가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기장 신고를 많이 해요. 세무사 사무실 등에 맡겨서. 주택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여태까지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관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2020년부터 2019년부터 진행이 된 거지만 지금부터는요 뭔가 이제 체계적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들도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법이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씩 바뀔 거라고 생각은 돼요. 하지만 현재까지의 규정은요 주택 임대도 일률적으로 보증금에서 3억 원을 똑같이 기장이나 추계나 차감을 해주고 있고요. 차이가 나는 점은 금융수익의 차감 여부만 차이가 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주택 일반적인 상가와 주택의 차이점을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 별로 기장과 추계했을 때의 차이점까지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보증금 적수에 대한 내용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주택 이상을 소유를 하고요. 주택과 주택 부수 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때에만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간주임대료는 아무나 이제 하는 건 아니고요. 주택 외의 경우에는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택의 경우에는 예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3주택 이상을 소유를 하고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로 계산을 합니다. 상가는 무조건 주택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한다. 이걸 일단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실 거. 보증금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부터 3억 원을 차감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때 이 보증금에서 3억 원 차감할 때 그럼 어떤 보증금부터 뺄 것이냐? 그거는 보증금 적수를 여러분들이 별도로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그 보증금의 적수가 가장 큰 보증금부터 3억 원을 차감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계산 문제 푸실 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 문제 푸실 때에도 가끔 등장하기 때문에 적수 개념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산식에서는 보증금에서 당장 3억 원 뺀 다음에 그 금액의 적수를 적용을 하지만 이 보증금 이 보증금 뭐부터 3억 원 차감할 거냐 이거 결정하실 때에는 보증금의 적수를 여러분들이 미리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A주택과 B주택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A주택은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에요. B주택은 보증금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0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A주택은요 365일 내가 임대를 했어요. B주택은요 30일만 임대를 했어요. 그럼 적수 뭐가 더 커요? A가 더 크죠? 그러면 A부터 차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지금 제가 1,000만 원, 2,000만 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더 높게 한다면 얘를 3억이라고 해보고요. 얘를 5억이라고 해볼게요. 보증금은 어떤 게 높아요? 보증금은 얘가 높죠. 얘 5억이니까 얘부터 차감한다? 그거 아니고요. 보증금 적수는 뭐가 높아요? 얘가 높죠. 이 금액이 더 크잖아요.
이 적수 개념으로 보아서 이 적수가 더 큰 것부터 여기서 차감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보증금이 아니라 보증금 적수가 큰 것부터 3억 원을 차감하게 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우리가 주택수의 계산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3억 원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실무적인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가 골라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다 알아두면 제일 좋긴 한데 좀 골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4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